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향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규제도 예고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던 사례가 있었죠. 자, 이번 이재명 정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고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지금 이 대통령의 말은 세제 수단 강화, 부동산 시장에 적용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완강한 입장을 내놓은 거는 5월 9일을 끝으로 만료가 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할 계획이 없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자, 이 강경한 입장을 두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왔잖아요. 이제 그럼 정말 끝내야 될 타이밍이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제 그만 끝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제가 강화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억제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동산 가격에 의한 어떤 상승에 의한 아니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이제 유예해 오던 거를 이제 5월 9일까지 이제 유예되는 만기 시점이 다가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제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 이제 부동산 세금과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 부동산 정책의 어떤 주 무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상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 5월 달까지 실질적으로 남은 물리적 시간이 한 4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네. 이 물건을 사고 팔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는 이 시간적 기간이 좀 너무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유예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마감이 예측되고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규제 강화로 다시 터난다라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당혹감도 있고 또 대책 마련이 되게 개인 이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개인 주택 소유자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어때? 1년만 더 연장하면 안 되나? 꼭 올해 5월 9일 끝으로 이렇게 더 연장 않겠다, 만료하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가정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주택 공급 대책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고 시장의 공급에 대한 안정 메시지를 주고 이런 신호들이 포착된 다음에 이제 종료해도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가정을 제가 해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왜 갑자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627, 97 대책, 11 대책 이렇게 수요를 계속해서 억제를 시켜왔습니다.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들을 씀에도 불구하고 규제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이는데 왜 이게 그러면은 수요 억제책이 먹히지 않았냐라고 보면은 결국 시장에 있는 매물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15% 이상 감소가 했습니다. 결국 수요자들이 이거를 집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 하락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지금 가장 급한 거는
매물을 확보해야 된다. 매물을 시장에서 늘려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럼 어떤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늘어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을 기대했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단기간에 일단 가장 확실하게 좀 매물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상 공감하신다는 제가 말씀을 해석을 네. 해도 될까요? 그게 올해 그게 목적이었다라고, 매물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더 이상 지금 물러설 곳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약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타이밍도 아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매물 잠김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5월 9일 지나서 매물이 잠기는 거는 괜찮느냐? 올해 입주 물량이 2025년 작년 대비도 한 35% 정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7년, 8년 계속 부족할 겁니다. 올해보다 더 부족한데 이렇게 매물을 잠궈버리게 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안 나오고 다주택자들, 집주인의 매물도 안 나온다면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단기간에 지금 매물을 나올 수 있게 미리 피할 시간 줄게 라는 목적이었다면 저는 미리 작년 11호 대책 발표할 때쯤 지금의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네. 많은 집주인들이 팔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막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11호 대책 이후에 매물을 내놨더라면 12월, 1월 서울 아파트 시장이 훨씬 더 안정될 수는 있었는데 그 타이밍 자체도 저는 좀 아쉽고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매물이 나와야 된다. 매물이 나오려면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려주되 결국에는 거래세를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주게 되면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양도세, 중과세, 매물 잠김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나왔습니다. 1년에 한 4만 8천 호, 4만 9천 호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매물이 잠기면서 수요가 불안하니까 수요자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인만 소장님의 이 전제는 다주택자들이 결국에는 매물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다. 5월 9일 이후는요. 네, 5월 9일 이후로. 네. 그러니까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왜 버티냐면요. 최고 세율이 82.5%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고세를 안 맞으려면 지금 기간에 빨리 근데 100일 안에 다주택자들을 팔기가 처분하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있는 거죠. 미리 처분하라라고 한다면 시간을 6개월 정도, 1년 정도는 줬었어야 되고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컸을 텐데 그 시간 자체가 아쉽다는 거고요. 5월 9일 이후에는 솔직히 우리가 82.5% 내고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보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네 분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82.5% 내고는 아마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서 제가 공감을 잘 못하겠지만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도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은 결국 매물 잠김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물 잠김 현상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증여로 또 이제 대체 우회 수단을 이제 선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규제 지역 내에 있는 3주택 이상자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택을 처분했을 때 이제 최대치가 이제 82.5%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공포감에 질리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거래가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저가 지역이라든지 일부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 건 이제 가격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격의 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 거래가 실종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설령 집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실수요자가 선택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지금 대출 여건서부터 모든 상황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잠기려고 일부러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거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잠김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그럼 소장님도 결국에는 네. 매물이 많이 안 나올 거라는데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시네요. 내놓을 수가 없죠. 내놓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뭐 이유야 어떻든 예, 어쨌든 안 나와서 거래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두 분이 일단 공통분모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네. 자, 윤 의원님. 저는 팔고 싶으신 분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 일단 이게 좀 시장에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것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 다주택자가 팔 네. 때만 늘어나는 부분인데 소위 마치 모든 다주택자에게 다 해당하는 것처럼 조금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수도권이 다 조정 많이 대상 지역이지 묶여 있긴 않습니까?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수도권에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도 팔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지만 결국 이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은 주로 대부분 다 임차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 네. 조정 대상 지역은 대부분 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개수가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이 중과 유예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냐 하면은 실제로는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250만 원은 전국의 아파트의 매물이 한 60만 개 되거든요. 그거의 4배 정도가 넘는 수치입니다. 결국 지금 전국에 나와 있는 아파트 매물 숫자의 4배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팔 수 있는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자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된다는 규모예요. 엄청 큰 거거든요. 하지만 이 중에서 당장 급한 것들, 조정 대상 지역 내, 투기과열 지역 내에 있는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했더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50만 원 기준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맞습니다. 있는 주택들을 말씀하시는 네,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제 250만 호가 뭐 어느 정도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이제 잠재적인 이제 잠재적인 물량이라고 맞습니다. 물량입니다. 봐야 네. 되는 거고.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규제 지역 내에 있는 것들이 타겟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매물로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도 없고 만약에 시간이 맞춰져서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 때문에 쉽사리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아니 지금 규제이다 5월 보니까. 9일까지는 일단은 계약 체결만 해도 네네네. 중과 유예해주는 방안을 국민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조금 더 이제 시간적 여유를 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토거제라는 특성상 이게 토지거래 허가와 계약까지는 또 시차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무료 시간이 그래도 안 돼요? 빠듯해요? 이제 한 3주 정도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게 또 뭐 매물을 내놓고 거래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긴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매물도 되게 제한적이라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부연 설명 하나 네. 해드리면 이제 100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토지거래가 구역 받는데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80일 안에 이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이면 전세 낀 집은 이제 못 파니까 실제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매물이 대상이 됩니다. 아니면 세입자한테 퇴거 요청을 해서 합의를 하면 합의가 안 되죠. 요즘 한 5천만 원 정도 합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사 갈 집을 100일 내에 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초 금매로 던지지 않는 이상 지금 매수자들도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일단 고민을 또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보유세도 더 올라가겠네?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나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면 실제로 100일 내에 계약을 하기도 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보완책이 뭐냐면 결국에 실수요자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산다든지라고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그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돼서 대출도 좀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정책 보완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단순하게 양도세에 대한 어떤 그 강화 자체가 시장에 어떤 선순환 기능을 해서 이것이 주택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에는 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 거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뭐 같이 연결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부동산 버블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도 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과도한 팽착이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이제 전달했지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제 재개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이제 긍정적인 뭐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주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한마디로 투자 수익이죠. 투자 수익이 국가가 다 환수를 하니까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라. 다주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아마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워딩을 보게 되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주택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이어도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예. 축소하겠다. 한마디로 거주하지 않으면 다 투기로 간주하겠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앞서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일본 사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모든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다 묶이는 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과 부동산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맞춰줘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대3 정도 되죠. 금융이 7 정도, 부동산이 3 정도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이 한 7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금융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수단이 보유세냐 아니면 거래세, 양도세냐거든요. 그러면 보유세를 올려서 이런 투자 수요를 억제를 하거나 양도세를 올려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두 가지를 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도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를 내려줘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 반대로 보유세는 뭐 현행 유지 아니면 내리되 이렇게 양도세는 중과세를 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환수하겠다라는 의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를 다 올린다는 얘기는 시장에 여러 가지 왜곡이 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규제이고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부동산에 쏠려 있는 트렌드가 바뀔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생긴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입니다. 네. 주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불이익을 당하고 너무 힘드는구나. 라고 해서 두 채 가진 사람이 팔고 좀 더 나은 상급지 한 채로 갈아타는 게 2024년, 2025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또 하나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똘똘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팔고 전세를 가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예전처럼 집을 여러 채를 다주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집을 산 다음에 다른 부동산 투자를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요즘 금융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최근의 트렌드를 좀 감안해 본다면 일본처럼 그렇게 부동산 집중으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서 윤 의원님, 예. 사실 최근에 이제 상급지와 하급지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더 확대. 네. 됐죠. 상당히 많이 멀어졌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조치가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 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제 똘똘한 한 채 열풍을 일으켰단 말이죠. 네. 사실 지금 만약에 자산이 많으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찌 보면은 더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려고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더 똘똘한 한 채. 맞습니다. 네. 그런 완전 것들이 초똘똘한 한 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일단은 양도세도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보유세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키우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뭐 3%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집값의 3%를 매해 납부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결국 내가 이 3%라는 부분을 감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더 똘똘한 한 채로 어떻게든 이동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지역들은 더 견고하게 수요가 좀 막혀버리는 공급도 막혀버리고 정말 이제 철옹성 같은 그런 형태로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이제 가처분 소득이 제한적인 가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고령층일 경우인데요. 고령층은 사실 소득이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고 점점 감소하는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가구들은 갑자기 세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조금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중상급지 한 채 플러스 금융자산 형태 이런 식으로 보유세가 늘어난 거에 대한 부담들을 조금은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더 똘똘한 것들로 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극히 좀 일부 제한적인 사람들은 초똘똘한 한 채로 갈 것이고 일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자산을 정리하는 형태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이유는 보유세도 같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저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개편도 시사했고 보유세 강화도 같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완전한 똘똘한 한 채에만 집중하기에도 뭔가 세부담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세부담은 이전보다는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정부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보유세와 어떠한 거래세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심어진 인식은 이게 징벌적 아니냐. 우리가 부동산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가면서 내가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징벌적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건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조세 저항도 있었고 일부는 또 세금의 전가가 임차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네. 우리가 그런 그 지난 세월에 있어서의 어떤 학습 효과는 충분히 있었잖아요. 과연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과연 보유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를 완화시켜서 이제 어떤 물꼬를 터주느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빚어질 어떤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세 개편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당면한 어떤 양도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유예하거나 이제 완화를 했을 뿐이지 어쨌든 제도 자체가 그게 존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속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5월 9일 이후에 이제 벌어진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대통령 워딩에서도 있었지만 이것을 뭐 지금 당장 뭐 시행을 해갖고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필요하다라면 또 이 사회가 필요로 할 정도의 부동산 충격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올해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올해와 내년 특히 이제 2027년까지는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가 너무 크거든요.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는 수요를 억제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한계가 이미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도세에 대한 규제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해제함으로써 이제 제도적 기반, 그러니까 개편에 대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이제 좀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거는 거래잖아요. 거래가 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주택자가 됐든 아니면 한 주택을 보유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과세 중과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거래가 있지 않으면 이제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워딩에 대한 파급 효과가 지금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뭐 8천만 원 낮춘 뭐 매물이 나왔다. 어느 지역에서는 1억 5천만 원 낮춘 매물이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한 징후들을 이제 분석한 이후에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완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쪽으로 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만약에 개편하게 되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1주택자 자체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라는 메시지 아닌가요? 1주택자도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도 어쨌든 투기 대상으로 보고 높은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천명한 거니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그리고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비싼 주택은 이제 만약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그건 역시 세 강화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다는 이제 토끼머리식으로 간다라는 이 느낌을 받게 돼서 시장은 그러니까 정부를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뭐 시장이 정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부도 시장을 못 이기듯이 대통령 말씀. 그럼 시장은 정부 정책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정부가 다주택을 하지 마. 집 하나 사라고 하니까 이제 한 채를 삽니다. 정리하게 되고 똘똘 한 채를 가게 되고 이제 거주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주를 합니다. 왜? 거주를 해야만 불이익을 안 당하니까. 네. 그러면 거주하는 방법이 이제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저 세입자한테 전세 주고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 10년을 보유해도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지방에 있는 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세금의 절세가 안 중요한 분들은 그냥 그대로 세금 내면 되는 거고 네. 아 이게 너무 중요해. 양도 차익이 너무 커서 세금이 중요해라고 한다면 입주할 것 같습니다. 가야죠. 삶의 어차피 터전을 바꾼다. 어차피 자산 세부 격차도 정책. 벌어지고 있고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저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먼저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자녀가 있는 곳으로 아예 삶의 터전을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지방과 서울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자산 격차라는 의미가 없는 분들 계시죠. 먹고 살기도 바쁜 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지방에 어떤 큰 건물 하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 여러 개 있거나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호소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빌딩 하나 팔면 서울에 강남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한 채밖에 못 사고요. 10년이 더 지나면 한 채도 못 살 것 같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해라? 그렇다면 이 기회에 자녀가 있는 서울로 이동하자라는 수요들도 저는 반드시 증가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게 되면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윤수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핵심 지역들, 똘똘한 한 채 지역들, 한강벨트 지역들은 이제 집주인들이 실거주하는 그런 어떤 캐슬이 돼버리는 거고요. 세입자가 들어갈 자리가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강남에 아마 세입자도 훨씬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정부는 어떤 정책, 규제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끊임없이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왜곡에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왜곡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효과가 결국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매물이 나오게 하는 그 효과를 노린다면 저는 오히려 양도세는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요 많이 있습니다. 팔고 싶어 하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다주택자들도 있고요. 집 하나 가진, 뭐 서울에 강남에 한 채 가진 분들도 팔고 강동구든 하남이든 경기도로 이전하고 싶은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전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고 배당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게 되면 이분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저는 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민 의원님, 네. 갭 투자 1주택자를 겨냥한 조치로 봐야 되나요? 사실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보유만 하고 있어도 40%까지 1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양도세를 절감해준다라는 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뭐 사실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 게 맞냐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갭 투자, 결국 토지 거래 허가가 갭 투자를 막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거주 요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지방에서 서울로 갭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선택을 많이 못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어느 정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그 보유에 대한 부분들이 혜택이 좀 지방에서 그 규제 수도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기회의 형태로 작용을 했던 부분은 사실은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1주택자들로 하여금 갭 투자를 이제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한다면은 진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이거를 지금 와서 좀 푸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제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공시가율 현실화율 같은 경우는 이제 69% 계속 이제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계획은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계획은 2030년까지 이제 시세 90%까지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이었단 말이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것도 재추진될까? 이제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요율 계산과 세금이 증가되는 폭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의한 어떤 세를 잡는 과세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가겠다라는 어떤 제도 자체는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복원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복원됐을 때 과거처럼 쉽게 얘기해서 세금의 부담 폭을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할 것인가가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고 과거처럼 똑같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현실화율을 로드맵에 맞춘 2030년까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시가의 뭐 80%, 85%까지 부과를 한다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너무 급작스럽게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전제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복원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는 거에 중요한 건 모든 그 과세가 될 때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인상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네요. 종부세를 인상할 것 같은 이제 메시지 시사하는 메시지를 일단 내긴 했습니다. 종부세를 인상하면 이것도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겠죠. 종부세 인상합니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감안하실 정도로 확신하십니까?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세 부활이라고 하죠. 이제 일모를 하겠다라고 이제 워딩을 줬다는 얘기는 저는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물 잠김이 생기거든요. 집주인들이 버팁니다. 나 82.5% 내고는 못 팔래. 버티면 진짜 버틸 거야? 너 못 버틸 거야? 더 강하게 압박할 거야라는 수단 자체가 이제 보유세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립니다.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고 말씀하신 저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이제 이재명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방법은 이제 세율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세율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세법 개정을 하게 되고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세율을 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박근혜 정부 때는 80%였거든요. 원래 60에서 100% 사이에 이제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80%를 문재인 정부가 매년 5%포인트씩 올려서 100%까지 가려다가 95%까지 가서 멈췄고 윤석열 정부는 이걸 60으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80%까지는 점진적으로 올릴 수도 있겠다. 이게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매년 5%포인트씩 해서 80% 정도까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수준으로 원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명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공시가격인데요. 공시가격은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시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현실화율을 더하게 되면 더 올라가는데 여기서 2025년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올랐으면 올해 공시가격 많이 올라가거든요. 왜?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라는 걸 건드려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정부가 많이 올렸다라는 인상도 줄 수도 있으니까 저는 현실화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반응은 나올 거다. 결국에는 보유세는 올라간다. 작년에 집값 올랐는 부분이 올해 한 30%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한 5%포인트씩 살짝 올려준다면 집주인들이 느끼는 공포, 이게 매년 5%씩 올라가면 4년 후가 되면 80%까지 올라가겠구나라는 두려움, 부담이 있다면 팔 분들은 또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양도세, 중과세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과세 문턱에 막혀서 매물 잠김 생기기보다는 출구를 좀 만들어준다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 출구를 만들어준다면 생각보다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은 종부세는 결국 인상될 것이다. 거의 단언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언에 대한 근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팔 때 세금보다 버티는 데 세금이 더 비싸면 과연 버틸 수 있겠냐. 네. 이제 뭐 강력하게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뭐 저도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사실 크게 동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산세, 이제 저희가 재산세와 그 종부세를 종부세. 봤을 때 네. 사실 재산세는 좀 올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 종부세 같은 경우야 지금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 한 3%, 4% 정도가 대상자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서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도,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실행에 대한 부담도 적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무래도 너무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종부세 이런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도 그렇고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네. 개발부담금도 각종 부담금들이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움직이면서 재산세를 움직이겠다. 요거는 조금 좀 국민들의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반대로 이제 저희 그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종부세 과세 표준을 보시면은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게 사실 뭐 역대 최저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네. 본다면은 이거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따로따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산세에 들어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종부세에 들어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들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이고, 또 정책적인 시행의 부담감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양도 이런 것보다는 종부세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종부세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래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뭐 평생 뭐 매년 집을 사고 팔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세는 이제 어쩌다 한 번이기 때문에 저는 규제를 완화해줘도 그렇게 큰 무리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세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재산세와 종부세잖아요. 실효세율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담이 엄청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과세와 응익과세에 대한 원칙이 실현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따지고, 이것이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라든지 G20을 비교했을 때 실효세율 1% 범위 이내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정부가 더 많이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적인 아젠다가, 대통령 워딩을 보더라도 거래를 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거에 대한 세부담이 많이 느껴진다라면, 그럼 버틸 재간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거래세를 일부 완화를 하되,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그것이 실효세율에 근접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중기적인 계획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되고 사회에서 재점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재개가 되고 각종 세금이 뭐 강화가 되고,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선택이 어떨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물 잠김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진다면, 지금 전월세 물량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되게 부족해서 가격 많이 올라가잖아요. 임대차 시장이 되게 혼란이 커지지 않겠어요, 윤수민 위원님? 예, 아무래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 그리고 월세로 나올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실거주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임차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집주인들도 세금을 많이 맞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임차인들에게 조세에 대한 부분들을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결국 임차인들은 매물도 적지 않고 제한된 개수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점점 더 실거주를 바탕으로 한 그 핵심 지역들의 진입은 더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살고자 하는 집을 좀 더 벗어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제한된 물건으로 싸우고 비용도 더 올라가게 되고 이런 삼중고를 좀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결국 그런 임차인들은 또다시 매수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계속 전세 시장에서도 시장을 좀 임차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역할 그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은 조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규제로 서울 전세 물량이 많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쓴소리를 내뱉었단 말이죠. 어쨌든 수요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구조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입주 물량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집값에도 영향을 줍니다만 이제 세입자들 또 전세 시장에는 직격탄을 줍니다. 최근에 세입자들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상당한 불안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앞으로 전세 가격 올라갈 것 같고 제일 문제가 이제 매물을 찾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많이 부과가 되거든요.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토지거래 허가에도 모든 게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집주인이 굳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집에 강제로 집주인이 본의 아니게 입주를 합니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세입자한테 주고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쳐도 되는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아버리니까 집주인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양주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강제로 입주하는 현상들,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 압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의 집 중에 한 채는 이제 본인이 뭐 어떻게든 거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나머지 집에 대해서는 이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들인데 이 집을 집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입자한테 민간이 공급해주는 민간 공급자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전제 조건이 이제 공공이 충분한 물량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공급 대책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공공 물량들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같이 들어간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약간 숨통을 튈 수는 있는데 지금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전세 매물이 희소하고 월세 가격은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세입자한테 더 많이 전가를 할 거고요. 세입자는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월세를 가거나 부담스럽죠. 전세를 가려니까 매물이 없죠. 그럼 또 역설적으로 또 집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상황은 아마 정부도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뭐 어쨌든 전월세 시장 어떻게 보면 참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근데 조삼모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사금융적 기능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집을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그 전세가 이제 다층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 또 앞으로 행사할 세입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의 불안감이 4년 어떻게 보면 4년 단위로 이제 조금 움직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또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거주해라. 비거주자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강화할 거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 나온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이 공급의 부족,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다양한 채널이 있겠으나 이런 공급들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히 해주지 않는다라면 이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단지 가장 이제 우리가 유력하게 대안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거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줄 건가에 대한 시그널이 좀 더 분명하다라면 전세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하나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2026년에는 공급 물량의 절대적인 부족,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강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 전세 시장은 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 있다. 이 구조하에 있는 것을 이 불안성을 어떻게 좀 잠재울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방향이 좀 더 분명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공급 대책이 이제 발표될 것처럼 했었는데 지금 2월로 지금 밀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각종 세제 강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급 대책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소장님?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내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대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게 되면 주택시장은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에 자신이 있으면 굳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공급이 충분히 나오는데 굳이 수요 억제를 왜 합니까? 할 이유도 없죠. 물론 뭐 증세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근데 공급 대책이 지금까지도 안 나옵니다. 작년 저는 11월로 기억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직의 구조를 본다면. 근데 안 했다는 얘기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다 예상하는 내용들, 뭐 유유부지, 태능 시집 뭐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 얘기 나올 것이고 정비사업 얘기, 뭐 공공주도로 정비사업 얘기 나오고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얘기 이런 레파토리 대책들이 좀 숫자 좀 바꿔서 나온다? 이거는 시장에서 먹히지도 않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제 생각에는 제 내피셜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걸 대책이라고 만들면 이게 시장에서 먹히겠냐? 나는 리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장관이 발표하겠다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지 않나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갑자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대책이 나올 수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한강 복개하고 아파트를 지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고 뭐 국회 이전하고 그 자리에 임대 아파트 짓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그 기대를 충족할 만한 공급 대책은 나오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가 지금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유유부지가 개발이 성공이 되고 그런 모델들이 몇 개가 나왔다면 지금 또 유유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질 텐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사실 한 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실망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 워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앵커께서 저기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자,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결국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수요 억제책을 펼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시장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구조에서의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 그리고 강남 4구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똘똘한 한 채를 찾고자 하는 이런 쪽의 신축 수요를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신축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는 부지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한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공급에 대한 거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에 시장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워딩의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시그널이 저는 분명하게 시장에 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아니다. 버틸 것이다. 뭐 전망이 엇갈리죠. 자, 어떻게든 결론은 나겠지만 정부와 시장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누르려 하고 시장은 정부에 맞서려고 하면 누가 이기든 상처뿐인 영광 아니겠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